네,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가해자인 전 남편이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박수 기자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영장 심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했고 구속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구속의 경우는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네네. 범죄가 중대하고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일단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로 인해서 징역형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도주의 우려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이 전 남편의 폭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경찰의 어떤 격리 조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벗어나지 못한 이유에는 보복의 두려움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경우 이게 가중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통은 구속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불구속되어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다시 똑같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때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도 이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 접근금지 명령이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좀 그런가 봐요. 피해자 딸 증언 봤더니만 가족들이 몇 년 전부터 이 아버지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격리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나요? 사실 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도 사실 경찰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사실상 벌금형에 처한달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2차 가정폭력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정폭력 사범들이 보니까 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봤더니 총 16만 명이 검거가 됐는데 구속자가 1%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범죄가 중대한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정말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폭행 상해 사건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등촌동 이 살인사건 피의자가 만약에 이제 구속이 돼서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사실 형을 살고 나온 뒤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면은 그건 또 경찰이 막을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인간에게 어쨌든 신체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죠. 자신이 어딜 갈 수도 있고 예.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국민청원을 딸들이 올린 이유도 그런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니까 이혼 후에 이런 어떤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정폭력의 방지책이라고 한다면 실효적인 게 따로 딱히 없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존속에 대해서 상해를 하거나 살인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이요? 예. 예, 하지만 비속에 대해서 즉
배우자나 배우자는 비속이 아니지만 뭐 예.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가정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 예.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존속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시비까지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이거는 존비속을 불문하고 가정이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건 모두 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임시보호조치랄지 뭐 응급조치랄지 긴급 임시조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어긴다고 해서 뭐 사실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것은 어쨌든 뭐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어서 좀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네.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퇴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상고심 판결이 오늘 선고가 됐는데요. 다시 재판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단의 배경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경우 지금 다시 재상고심이 열린 거죠. 예.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판단을 하지 않고 내려보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금융사 죄송합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고 해서 금융 관련한 범죄의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심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전 회장의 경우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태광그룹은 흥국화재, 생명 등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하고 네. 예.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형사사건과 분리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대주주 적격성인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판결을 내리고 올려보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고 보아서 다시 판단을 하라라는 그러니까 것으로 재상고를 또 파기환송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을 그렇게 재상고한 것까지 파기환송한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다시 올라간 재상고심에서 좀 재상고심 올려가기 전에 항소심에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런데 워낙 좀 피해 액수도 크고 관련 범죄 사실도 복잡하다 보니 예. 뭐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쟁점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파기환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호진 전 회장의 불구속 상태는 이어지게 되는 거겠네요. 네, 계속됩니다. 이유가 이게 구속집행 정지, 처음에는 구속집행 정지로 나왔는데요. 네. 이제 종국에는 보석 결정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조건부로는 10억 원의 보석금을 지불을 하고 네. 그리고 거주지와 병원 등만 장소 제한을 해서 이런 법원 허가 하에 보석이 허가가 되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뭐 장소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이 경우에 보석이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석은 유지가 됩니다. 아. 네, 보석이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법원의 이런 뭐 조건을 위반한 경우도 보석 취소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누군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지금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황제 보석 논란,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보석에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좀 가능했던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은 법원의 결정으로 떨어지고 이제 이게 보석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요. 근데 현재 오늘 대법원으로 재판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다시 파기환송되어서 내려갔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예, 따라서 뭐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보석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파기환송심까지 어떤 다시 또 그 기간도 꽤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바로 네.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도도맘이죠.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같은 혐의인데도 집행유예 받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차이가 좀 난 거예요? 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는지 여부와 일단 피고인이 변호사였는지 여부 이게 좀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선고 당시 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 변호사는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점이 좀 중한 판결의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건데 변호사 등록은 이게 취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형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되는데요. 정지가 되는 거군요. 예, 아직 그런데 이게 형의 확정이 아니고 예. 1심 또 판결만 항소를 선고가 하게 되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그 네, 확정된 게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뭐 항소심에 올라가서도 항소심에서 뭐 선고가 나고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확정 상태는 아닌 거고요. 대법원 가서 상고까지 끝나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할 유지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변호사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보니까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도 이렇게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갈릴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인 게요. 법원에서 지금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실제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성을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뭐 용서를 하였는지 여부까지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김부선 씨 재판은 옥중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 대리인 업무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법률 대리인 업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예, 일단은 자주 만날 수 있어야겠죠. 예, 의뢰인하고 변호인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구속 상태의 경우 변호인하고는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견을 할 이게 좀 수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 된 거군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뭐 강용석 씨 자신의 변호인을 만나는 것조차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뭐 옥중 변호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서면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자신이 뭐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에 출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있어 아니면은 뭐 수사기관에 동행을 한다거나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할 수가 사실상 제한이 없죠. 많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옥중 변론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제약이 사실상 있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